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얼마 전에 만삭의 임산부였고 지금은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던 그날 저녁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은 11월 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먼지 하나 없이 닦아놓은 마룻바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푹신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며칠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아기 옷의 택을 하나씩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베네저고리를 펼쳐들자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아이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부드럽게 몸을 뒤척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임신 5개월, 제 인생은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하루 우리 애기랑 잘 지냈지? 얼른 와. 저녁 차려놨어. 아이고, 우리 마누라 오늘도 고생했네. 얼른 와서 같이 앉자. 당신도 같이 먹어. 제 남편 강태민이라는 사람은요,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선자리에 만나서 서로 호감을 느껴 결혼했는데 아침에 나갈 때와 저녁에 들어올 때의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는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의 예측 가능한 성실함이 제게는 세상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에는 전날과는 다르게 퇴근할 때 남편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늘 입가에 희미하게 걸려있던 미소도 현관에 들어서며 저를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갑옷이라도 입은 사람처럼 느릿하게 신발을 벗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제가 묻는 말에 그는 대답 대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겨울바람이라도 맞은 것처럼 차가웠고 축축하게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자기는 앉지도 못한 채 제 앞에 서성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우리 둘 사이를 짓눌렀어요. 거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른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그게 당신이 놀랄지도 모르는데 나 사실 아이가 있어. 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진짜 내 아이가 있다고. 뭐?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농담인 줄 알고 되물었더니만 남편은 진지한 얼굴로 자기에게 아이가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오렌지 주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과 바닥에 흥건한 오렌지 주스를 번갈아 내려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남편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가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여보.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러다 깨진 유리 조각을 손으로 치우려다 손가락을 베었는지 피가 배어 나오는 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는 횡설수설 두서없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신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야. 그런데 그 여자랑 만나고 난 후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어. 유부녀랑 지금 만났다는 거야? 그 사이에 아이도 갖고? 나도 몰랐어.
유부녀인 걸 그 여자가 속였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유부녀인 거 알고 헤어졌단 말이야. 근데 임신한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있다는 것도 소름이 돋을 지경인데 하필 그 상대가 전에 만났던 유부녀였다니 더 어이가 없었지요. 남편은 유부녀인 것도 임신한 것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애를 낳았더라고. 나랑도 헤어지고 나니 어쩔 수 없이 자기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더라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그 남편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일로 이혼을 당했대.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이혼했으니까 당신 결혼한 거 알고 나랑 이혼하래? 자기랑 애 책임지래? 나도 미치겠다고. 계속 당신한테 말하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당신에게 다 털어놓는 거야.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차갑게 식어 발끝까지 시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엄연한 피해자라고. 제발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당신과 우리 애랑 행복하게 가정 꾸리면서 사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그러니 날 좀 용서해줘 여보. 나도 몰랐던 거잖아.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워야 할 눈물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제 손을 그의 손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감쌌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부드럽게 발길질을 해왔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작은 움직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제 옷깃을 적시는 것을 그저 느끼고만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곧 아빠의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 그 이전에 이 결혼을,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은 제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지만 다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사랑했던 지난 3년간 제 곁을 지켜주었던 그 다정한 남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그날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며 베개에 제 눈물을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필름이 끊긴 영화처럼 행복했던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현실이 도무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기분 좀 어때? 괜찮아? 아니,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억지로 말을 걸었고 저는 단답으로 대답했죠.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 다 나 때문에. 그냥 다 내 잘못으로 당신과 우리 애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안해라는 말은 텅 빈 메아리처럼 제 귓가를 맴돌다 사라질 뿐 제 마음에는 조금도 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아니 용서라는 걸 할 수는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맘을 다잡기 위해 혼자 소파에 앉아 태교를 위해 사두었던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스팸 전화려니 하고 무시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평온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유진 씨 맞죠? 누구세요? 나 이샘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남편 아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어딘가 히스테릭한 톤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친절한 설명 덕에 딱 들어도 누군지 알 것 같더라고요. 참 뻔뻔스러운 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개 바늘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어떤 사람일지 그려지는 듯 했어요. 할 말이 있다는 말에 어디 한번 해보라고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 여자는 여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남편 때문에 인생을 망쳤는지 한참을 쏟아내더군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억울함보다는 저를 향한 비난과 공격성이 가득했습니다. 난 당신 남편의 피해자이니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서유진 씨가 책임져야 해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모르겠는데요. 그쪽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왜 이렇게 당당한지도요. 마치 제가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말투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빈정대듯 자기 요구까지 제게 분명히 말하더군요. 당장 제 아이를 거기 남편의 호적에 올리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계산해서 보내주세요.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어쨌든 애는 잘못이 없으니 애 아빠가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여자의 목소리는 더욱 악에 받쳐 변했습니다. 만약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 남편 회사 게시판, 당신 부모님 집에 이 사실을 전부 알리겠어요. 서유진 씨 뱃속에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 잘하는 게 좋을 거예요.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면 더더욱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과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빠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갈비뼈를 부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과거가 이제는 제 현실을, 제 미래를, 심지어 제 부모님과 뱃속 아이의 인생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는 제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저와 아이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 대신 두려움만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의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칠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쪽이 강태민 씨 부인인 서유진 씨 되시나? 나 누군지 알아요? 나 그쪽 남편 때문에 가정 파탄 난 이세미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박도준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제가 서유진이 맞다고 대답하자 그 여자처럼 작정한 듯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내 가정이 박살난 거 들었죠? 내 아들인 줄 알고 몇 년을 키운 자식이 남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어떻게 남의 가정 파탄내고 지 가정은 온전할 줄 바라지? 뻔뻔스러운 놈 같으니. 절대로 그놈 가만 안 둘 거야. 내 손으로 부숴버릴 거라고. 다만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돈을 요구하는 협박과는 다른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사람의 깊은 분노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먼저 끊으려 했으나 그 분노의 크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 쉬이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내놓으라며 제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남편을 부숴버리겠다고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있었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제가 그리고 제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어떡하지?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함께 길을 잃고 허우적대는 나약한 한 남자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저와 제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남편에게 또 다시 얘기를 했지만 돌아온 말은
참으로 힘 빠지게 만들더군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엉망진창이 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습니다. 일단 둘 다 자극하지 말고 잠자코 있자. 가만히 있으면 제풀에 꺾이겠지. 당신도 반응하지 말고 있어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당신. 지금 그걸 해결 방법이라고 내놓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당신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나도 난감하다고. 진짜 뭐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다 있냐고, 내 인생에. 내가 제일 화나니까 당신까지 나서서 일 더 꼬이게 할 생각하지도 마. 알겠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남편은 매일같이 제게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말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상황을 조용히 덮으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그 여자의 전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왔습니다. 오늘은 얼마를 보내지 않으면 회사 앞에 찾아가겠다고 하고 내일은 양가 부모님 댁 주소를 알아냈다며 문자로 주소를 찍어 보내왔죠. 저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전화를 피하거나 받더라도 아무 말 못하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믿음의 조각마저 바스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 뒤에 숨어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시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남편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그러니까 제발 좀 진정하고. 알았어. 알았다고. 어떻게든 이번 주 안으로 마련해 볼 테니까 회사로는 제발 찾아오지 마. 저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원목 서랍장에 차가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웃으며 이 서랍장을 조립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우리 아이의 첫 옷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차곡차곡 모은 돈을 넣어두자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한데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베네적 오리와 손싸개 밑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 그 상자 안에 있어야 할 통장과 도장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공동명의인 집문서까지 함께 말이지요. 텅 빈 상자의 바닥을 손끝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분노나 슬픔 같은 뜨거운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며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깊고 서늘한 허탈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가장 마지막 순위에 두었구나. 지켜야 할 최후의 선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너무나 쉽게 넘어버렸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절망케 만들었습니다. 저는 통장이 들어있던 빈 상자를 들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제 손에 들린 상자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그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막으려고 했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는 한참 만에야 고개를 들고 제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과 아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를 방패 삼아 자기 안위만 챙기려는 사람의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마주하려고 한 적 있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인지, 그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가 맞는지 확인해 볼 생각은 해봤냐고. 당신은 그냥 이 상황이 무섭고 귀찮아서 돈으로 입을 막고 도망치려는 것 뿐이잖아.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멍청이처럼 중얼거리더라고요. 그야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내 아이가 아닐 리가 없지 않아?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본능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기 애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부터 할 텐데 맹목적으로 그 여자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는 남편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저렇게 확신하지? 혹시 나에게 숨기는 게 더 있는 거 아닐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요. 저는 더 이상 이 남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제 손으로 직접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또 다른 시작점, 바로 그 여자의 전남편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이 사건의 피해자일 테고 어쩌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그는 저와 같은 편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전화를 했었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여자 전남편 전화번호를 찾아내었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막상 전화를 걸려니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제 남편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사람이니 저를 곱게 볼 리가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세미 씨 전남편 되는 분 맞으시죠? 저 강태민 씨 부인인 서유진입니다. 제 신분을 밝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나 어이가 없네. 뻔뻔스럽게 무슨 볼일로 내게 전화를 걸었죠? 직접 만나 뵙고 싶어서요. 나를 만나겠다고요? 이 여자 아주 웃기네.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건데요? 그쪽 전부인인 이세미 씨와 내 남편 강태민 씨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되실까요? 그 사람은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거냐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정중하게 나오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그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전화 목소리처럼 거칠고 다부진 인상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죠. 그 사람은 제 맞은편에 앉자마자 팔짱을 끼고 저를 쏘아보듯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대신 사과라도 하러 오셨습니까?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새 정리해온 질문들을 차분하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인 씨를 알고 싶어서 왔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되셨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네, 중요해요. 아니면 이혼하실 때 친자 확인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질문에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랑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느낌이 쎄한 게 딱 봐도 바람이 났나 싶더라고요. 보니까 애도 나를 별로 닮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싸움이 일었는데 아내가 사설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지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저랑 아이의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 진짜 악몽 같은 기억도 생각나게 만드시네. 그 사람은 그 종이 한 장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혼을 하자 했고 이미 사이에는 어린 아들 둘이 더 있었기에 법원에서는 아이들이 아직 어린이 엄마 손에 크는 게 낫다 해서 위자료와 양육권 및 양육비를 주고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니 그날의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저도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친자 확인을 사설업체에서 했고 그걸 감추거나 폐기하기는커녕 남편 보란 듯 서랍에 넣어놨다니 사설업체는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자가 만든 서류일 수도 있었기에 의심은 더해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그 여자 전 남편 박도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도준 씨, 우린 어쩌면 둘 다 저 여자에게 속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뭔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나랑 이혼하려고 술을 쓰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랑 이혼해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애들을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얼마나 매달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자고요. 일단 박도준 씨는 법원에 정식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 인지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봐요. 법의 이름으로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이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자고요. 뭐라고? 그 애는 당신 남편의 애가 맞다는 걸 부정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당신만 가정 지키시겠다? 아니요. 이미 이세미 씨가 나타나면서 내 가정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나는 그냥 진실만 알고 싶을 뿐이에요. 유전자 검사하기 전까진 아무도 몰라요. 만약 아이가 도준 씨의 아이로 밝혀진다면 박도준 씨는 아들을 되찾을 수 있고 저는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빈 커피 잔만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의 눈에 서려 있던 분노는 어느새 혼란과 희미한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편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제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자의 전 남편과 그렇게 기묘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싸움에 가장 예상치 못했던 아군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빛이 희망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도준 씨와의 위태로운 공조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한번 마음을 정하자 무섭게 움직이는 사람이더군요. 다음 날 바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했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거대한 벽 앞에서
작은 문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탐정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는 임신부 요가 클래스에 다닌다고 둘러대고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 그 여자 이세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행동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의심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는 그저 제가 이 모든 일을 잊고 평소의 아내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 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쌓은 인맥을 통해 이샘이 그 여자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했고 저는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그 여자의 흔적들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통화하며 각자 알아낸 정보들을 공유했죠. 처음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던 통화였습니다. 제 남편의 옛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전 남편. 세상에 이런 기묘한 관계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진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세미라는 여자의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유능한 커리어 우먼이자 현모양처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소소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명품을 사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도준 씨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 남자와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그 많은 남자들 중 한 명이 바로 내 남편 강태민이기도 했지요. 결혼 전에 만났다더니 결혼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디까지 가나 보기로 했지요.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도준 씨가 알아냈습니다. 그는 이세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다가 그 여자가 최근 몇 달간 주식과 코인에 거액의 돈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그 여자 옆에는 다른 남자가 함께였지요. 그 남자와 함께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세미 씨가 아이들과 가정을 파탄내서라도 돈이 필요한 모양이었네요.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고 전 남편 박도준한테 이혼 얘기를 먼저 유도하려고 이런저런 일을 터뜨렸지만 사회적 위치가 중요했던 박도준은 눈 하나 깜빡하질 않고 이세미를 도리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정황도 보였습니다. 별 수 없이 이세미는 박도준에게 벗어나서 내연남이랑 새살림을 차리기 위해 친자 불일치라는 카드를 사용하고 조작된 유전자 검사지로 남편을 속여 양육권을 가져와 돈을 챙겨 이혼한 뒤 다음 타겟으로 과거에 잠시 만났던 제 남편을 지목해서 한몫 단단히 뜯어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임신한 아내가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겁니다. 임신한 아내를 둔 남자라면 시끄러운 일을 만들기 싫어서라도 쉽게 돈을 내놓을 거라고 계산했겠죠. 모든 정황이 이세미의 사기극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태도였어요. 그는 왜 그렇게까지 순순히 그 여자의 말을 믿고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확신했던 걸까요?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약속이나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무언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세미과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고백하기 몇 주 전부터 이세미는 남편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며 접근했고
남편은 처음에는 그 여자를 밀어내다가도 결국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빠 아들 이렇게 많이 컸어. 오빠랑 눈매가 똑같지 않아?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와 아이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들을 지우지 않고 모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기를 바랐던 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 정리하지 못했던 과거의 감정과 아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뒤섞여 이세미의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저는 과연 이 남자를 다시 마주보고 웃을 수 있을까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이미 어긋나 버린 우리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 이 거짓의 냄새가 나는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미의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지만 이제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마치 제게 힘을 주는 것처럼 하루하루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도준 씨와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 이세미의 주식과 코인 빚 내역과 내연남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 여자가 도준 씨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설 유전자 검사 업체의 허술한 서류 양식까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이세미와 제 남편 강태민 두 사람 모두에게 법의 이름으로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것이었죠. 더 이상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며칠 뒤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내용 증명이 각각 이세미과 제 남편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이세미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화기 및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건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죠. 제 남편에게 보낸 내용 증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통보라기보다는 아내인 제가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유전자 검사에 성실히 임할 것,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을 묻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저도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내용 증명을 보낸 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책상 위에 놓인 우편물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더니 이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유진아, 이게 다 뭐야?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저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의? 당신이야말로 나와 상의 한마디 없이 우리의 적금이랑 이 공동명의 아파트 대출한 돈으로 그 여자에게 갖다 바치려고 했잖아. 정말 그 애가 당신 친자인지 똑똑하게 알고 가라고.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세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 여자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니까짓 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런 종이 쪼가리를 보내? 너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어? 말도 안 되는 바라게 해볼 테면 해보라고. 법정 가서 망신당하는 건 너랑 네 남편일 거라고 악을 썼죠.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이전과 다른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속임수를 쓸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발악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뵙죠, 이세미 씨.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싸움에서 끌려다니는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제게 어떻게든 이 일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일이 커지면 자기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우리 체면은 뭐가 되냐고 하소연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실이나 제 상처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참 씁쓸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 말의 의미를 남편은 그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부부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과 제 아이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날짜가 잡히기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은 침묵의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가식처럼 느껴졌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를 넘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각자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 말없이 밥을 먹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일상의 반복.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어색한 하우스메이트에 가까웠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 센터로 향하는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먼저 와 있던 이세미와 박도준 씨를 마주쳤습니다. 이세미는 마지막까지 당당한 척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짙은 화장을 하고 값비싸 보이는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 오히려 그 여자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게 떨리는 그 여자의 손끝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도준 씨는 굳은 얼굴로 우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기대, 그리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제 남편 강태민,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끔찍하다는 듯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았던 하나의 이 기묘한 조합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 기가 막혔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각자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났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놀랍도록 침착해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나서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한테 상처만 남을 뿐이야. 그냥 조용히 덮고 우리끼리.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만 알아도.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그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빨리 덮어버리고 싶은 귀찮은 과거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제 인생과 제 아이의 미래가 걸린 현재 진행형의 전쟁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아이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용품들을 작은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 그 시간 동안 이 남자와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유진아, 제발 이러지 마. 친정 가 있을 거야.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 저는 친정으로 들어갈 거라고 통보하고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이 제가 돌아올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담긴 이 공간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온전히 제 힘으로 제 인생의 문을 열고 나온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친정에 있으면서 남편에게서는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변호사와 통화하며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고 뱃속 아이와 대화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아이는 제 마음을 아는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요. 약속된 시간에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무실에는 저와 박도준 씨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잠시 후 이세민과 강태민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이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이세민은 짙은 화장으로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고 남편은 수척해진 얼굴로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는 박도준 씨와 99.99%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태민 씨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샘이었고 그의 내연남이 곁에서 부르르 떨고 있었지요. 내연남은 웃기게도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믿고 있었던 듯 그 여자 소나귀에 또 한 명의 노란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제 남편 강태민은 잠시 얼굴이 어두워지다가 이내 제 눈치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가 싶더니 곧바로 제 쪽을 쳐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습니다. 마치 이제 됐지,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말하는 듯한 그 표정에 저는 속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한 것은 박도준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호사에게서 서류를 건네받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내칠 뻔했다는 죄책감과 아들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아주 서럽고 뜨거운 울음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그렇게 종이 한 장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세민 돈 때문에 전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진짜 내연남과 짜고 과거의 내연남이었던 제 남편을 끌어들여 추악한 사기극을 벌인 파렴치한 여자였고, 제 남편은 그 거짓말에 노라나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어리석고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박도준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고, 변호사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 보이며 앞으로 진행될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꺼내 강태민의 앞으로 던졌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죠.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다 끝났잖아. 내 아이도 아니라는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그 사람의 구차한 변명을 들으며 저는 마지막 남았던 아주 작은 미련까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라는 인간에 대한 내 믿음이 완전히 끝났다는 문제지. 당신은 이 모든 지옥 속에서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내 뒤에 숨어서 당신 자신만 지키려고 했지. 당신은 내 남편으로서도 내 아이의 아빠로서도 자격 없어.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저는 울고 있는 박도준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우리는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아주 작은 위로와 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후련함, 그리고 이제 온전히 제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작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 뱃속에는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뱃속의 아이가 제게 힘을 보태주는 것처럼 발걸음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습니다. 박도준 씨는 곧바로 이세미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의 셋의 양육권을 전부 다 되찾아왔고, 동시에 그 여자를 내연남과 함께 고소했습니다. 그 여자가 조작된 유전자 검사지로 그를 속여 위자료를 뜯어낸 사실, 그리고 제 남편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던 모든 정황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몫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강태민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강태민은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애썼습니다. 매일같이 친정집 앞에 찾아와 저를 기다렸고 저희 부모님께까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가 이세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과거의 사실과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우리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강태민은 재판 내내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세미에게 속았을 뿐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 남았던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지가 저를 더 깊이 절망하게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저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세미를 상대로는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 그 여자가 제게 가한 협박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받아냈습니다. 강태민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의 불륜 사실과 이번 사건의 전말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그는 결국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집도, 직장도, 가정도 모두 잃은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법원 앞에서 우연히 강태민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속이 시원했어? 강태민의 마지막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저 각자의 잘못에 대한 몫을 치르는 것뿐이었죠.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이세미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지럽혀졌던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잘못 끼워졌던 단추들이 모두 풀려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저와 제 아이의 미래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희미한 빛이 보이는 출구에 다다른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강태민과 이혼 후 친정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출산 준비를 했고 늦은 봄 진통 끝에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잘 싸워왔는지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졌죠. 아이의 이름은 세봄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인생에 새로 찾아온 봄이라는 의미에서요. 세봄이를 키우는 하루하루는 전쟁 같으면서도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드느라 정신없는 날들이었지만 아이가 방긋 웃어줄 때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새봄이 엄마 서유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유모차를 끌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저 멀리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는 박도준 씨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되찾은 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며 저희 동네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며 저 덕분에 아들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분노와 상실감 대신 아들과 함께하는 삶의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낯가림도 없이 제게 다가와 새봄이가 누워있는 유모차를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준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은 이제 없어야죠. 그의 말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때 지독한 악연으로 얽혔지만 이제는 같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동지와도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 이세미의 협박,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파헤치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만약 그때 제가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 끔찍했던 경험은 역설적으로 제게 제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 세봄이가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